이제는 정권을 향한 표현의 자유마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리마다 붙은 정당 현수막들 보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김현지라는 이름이 걸린 현수막부터 정부를 향한 비판 문구까지 참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현수막 법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한다라면서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한 건데요. 야당 시절엔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민주당. 하지만 이젠 정권을 잡고 나니 철거를 지시한 겁니다. 자, 이번에 이 현수막 논란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정치적 의도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 이게 뭘까요? 요즘 전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묻는 현수막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뭐 김현지 실장의 정체를 밝히라 이런 현수막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현수막에 대해서 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다라고 혐오 주장이라면서 법을 바꾸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저질스럽고 뭐가 혐오스러운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무슨 신입니까?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을 본인이 정합니까? 저질스럽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창피하겠죠.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기 때문에 두렵겠죠. 오히려 두렵고 정말 무서운 현수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건 완벽하게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심지어 얼마나 양심이 없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뭐 저질스러운 뭐 현수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2022년에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5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표현의 그 폭을 굉장히 완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니까 윤석열 정부를 마음대로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빌려서 저질스럽게 비판하고 싶어서 오히려 그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깔아뭉개면서 그 폭을 확 늘려놓더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써도 되고 저런 표현도 써도 되고 이렇게 막 완화의 폭을 넓혀놓더니 그게 이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마를 조준하는 그런 무서운 창이 되니까 이제는 또 그게 불편한가 봅니다. 또 그걸 줄이자고 해요. 그때 2022년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도대체 바뀐 게 뭡니까? 바뀐 건 정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리,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그때 중요한 건 지금도 중요하죠. 아니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너무나 이거는 오리발인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알 권리를 탄압하고 또한 각 정당들의 어떤 그나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달기마저 제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규제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식의 또 다른 개정안이 나와서 이제는 현수막조차 우리가 달 수 없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독재 국가죠. 아니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야당이 왜 존재합니까? 여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정치활동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라면 그냥 그럼 야당은 거수기로서 손만 들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한 내로남불식 통제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이제 민주당 야당의 시절에 현수막을 많이 걸 수 있게 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때 그걸 왜 했냐면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의 이제 현수막이 24시간 내내 거리를 가득 메우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만들었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김현지가 누구냐? 김현지 관련된 의혹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는, 묻는, 비판하는 그런 현수막이 달리니까 듣기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사실 공동정부를 운영한 게 아니냐라고 비판받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김현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 정권 잡은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통 레임덕이라는 것은 정권 말기에 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취임덕이라 해가지고 정권 잡은 지 5개월 만에 벌써 무슨 공동정부를 운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현수막을 다 내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로남불 위선적인 입법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형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형수 얘기. 네. 형수에 대한 욕설,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많은데 그 욕설도 현수막에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형수에 대한 진실은 뭐냐?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 그 진실은 뭐냐? 등등의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왕조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죠. 왕에게 옛날에 비판하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 잡아갔지 않습니까? 광가에 밤에 한밤중 끌려가지고 곤장 100대쯤 맞고 졸도하거나 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왕조 국가에 있을 법한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자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전 국민을 이틀막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옛날에 이제 2018년입니다. 2018년 베스트셀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레비츠키가 쓴 책인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이제 4가지의 요건이 나오거든요. 그 4가지 중에 2개가 뭐냐면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경쟁자를 낙인 찍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 무너지는 핵심적인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막는 거. 이게 민주주의 무너지는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를, 이 요건을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 실현하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진 과정이 책에 나온 교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현수막 규제 움직임의 핵심 배경을 보면요.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군소정당 현수막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대통령실은 이런 비판 현수막을 철거할 게 아니라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이 안 되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의 그 과거 행적이라든가 지금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등의 의혹에 대해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걸 반격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해명을 하든 뭐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뭐 설명을 하든 빠져나왔겠죠, 그 의혹에서. 하지만 지금 여전히 그 의혹에 빠져 있는 것이고 점점 더 깊게 지금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해명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당이라든가 각 야당이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퀘스천 마크들이 다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마지막으로 꺼내고 있는 수단이 이준우 대변인 잘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본인들은 할 말이 없으니, 본인들이 국민을 향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 화난 심정을 달래줄 무언가가 없으니 차라리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라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근대적인 방식입니까? 지금이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2025년에 이제 곧 있으면 2026년인데 2026년에 정당의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하고 비판을 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자 보면은 또 황교안 대표도 지금 뭐 거의 경찰이 현행 체포해가지고 수갑까지 채워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즉 본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얼마 전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이제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도 수갑을 채우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갑을 채우겠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경찰서에 끌려가니 일개 백성들은 까딱하지 말고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라. 이런 지금 무언의 협박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 힘을 우습게 보고 이런 식으로 정책 탄압의 고삐를 더 높일수록 그에 대한 반발은 2배, 3배로 더 커질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반발이 커질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 혐오 조장,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라는 규정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은 혐오나 가짜뉴스 이런 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결국 이 정당한 정치적 비판까지도 가짜뉴스나 혐오로 규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혐오 발언을 얘기하는데 혐오의 기준이 뭡니까? 비판하면 혐오입니까?
혐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욕설을 예를 들면 욕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욕설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비판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혐오라고 낙인을 찍어서 혐오의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얘기도 하는데 가짜뉴스 얘기가 원조가 어딥니까? 김어준 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부정선거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어준 씨가 그 음모론을 터뜨리면서 계속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도 부정선거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이제는 거꾸로 부정선거 믿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진과 정황과 진술이 나와가지고 선거가 이상하다. 특히 사전 선거가 이상하다.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듭도 보지도 않아요. 의혹이 있으면 그걸 해명을 하는 게 의무가 있는 건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규정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해결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원준 씨가 옛날에 뭐였습니까? 천안함 이제 잠수함 그때 사건 때도 뭐 미군의 잠수함이 뭐 개입다는데 뭐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는 듯 그런 가짜 뉴스를 엄청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과도 안 했습니다. 우리 수병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희생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그건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완전히 허위였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김건희 전 여사 관련돼 가지고 영부인에게 옛날에 뭐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제 접대 이름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의혹 제기하면서 우리 묻는다면서 얼마나 가짜 허위 선동 혐오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자기들한테 그런 이제 비판과 그런 이제 지적이 쏟아지니까 야 그걸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끝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생각보다 끝이 빠르다.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중반 넘어가면은 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근데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이런 무리한 입법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취임덕이 정말 이게 진짜 실현되고 있구나. 취임하자마자 5개월 만에 취임덕이 시작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제가 보기엔 조만간 앞에 숫자가 5에서 4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언론이 좀 자기 역할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보통 누군가는 혐오다라고 규정을 짓고 또 무엇에 대해서 상당히 좌파들은 자기들의 프레임에 맞는 용어 전술을 쓰거든요. 옛날엔 나치도요. 나치가 집권하고 나서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들을 무력화할 때도 그걸 뭐 헌법 무력화법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뭐 독재 강화법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긴급조치법, 애국자법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가지고 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비판할 권리에 대해서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그런 혐오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됩니다. 언론인들은 저는 진짜 우리 언론인들한테 좀 호소를 하고 싶은 것이 그 저널리즘의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들은 적어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접근권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의 워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주장한다라든가 아니면 혐오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혐오가 아니다라는 식의 갈라잡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언론들은 그대로 그냥 타이핑을 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즉 대통령실의 워딩이 하나의 그냥 보도 지침처럼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 하다가 결국 언론의 자유도 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유가 시시각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자유를 지켜야 되는 선봉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정말 이 나라는 몇 년 안으로 정말 그 이재명의 독재 국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커다란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조지 오웰의 1984 뭐 너무 유명한 책이죠. 뭐 읽어본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랑부라고 나와요. 사랑부가 뭐냐면 국민들을 고문하고 괴롭혀서 국민이 정부를 비판 못하게 하는 부서가 사랑부예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침략을 준비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이름이 평화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지 오웰의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나타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상황이 된 게 정말 개탄스럽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 추가한다면 뭐 협중 시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프레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밥 먹다가 기사를 봤는데 그 무비자로 단체 관광으로 들어온 어떤 중국인이 경복궁에서 이제 돌아보다가 경복궁 돌담 옆에다가 대변을 봤답니다. 뭐야? 그런 사람은 혐오 좀 합시다 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이런 중국인들의 이런 아나무인적인 태도라든가 비위생적인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재산을 좀 지키자, 우리의 관광지를 좀 지키자라는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인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카페 사장님이 내걸었다가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뭐 그 자식까지 죽여버리게 토막살인 내버리겠다라는 그런 협박까지도 받았었는데, 그런 협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그건 표현의 자유고, 중국인은 받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장님의 태도는 혐중이고, 이게 태도가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사의를 표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꼬리 자르기예요. 꼬리 짜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걸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한 실체, 그 위에 누가 있느냐, 그걸 밝히지 못하게 하려고 윗선에서 아마 노만석 네가 안고 가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끝나서 안 됩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행뿐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벌써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3번이나 신중하라고 말했다고. 전부 다 항소 서류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확인 전화밖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항소 보고서 제출하지 마, 서류 제출하지 마. 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본인은 지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떠넘기지 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민정라인까지 전부 다 같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과연 김현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같이 밝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은 이렇게 완전히 수뇌부가 공중분해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도 사퇴를 했죠.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러면 지금 대행의 대행이 검찰청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대행의 대행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청 내부 조직도를 봤을 때 글쎄요. 지금 누가 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말은 그나마 하고 있는 이 검찰의 역량마저도 무력화가 됐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준우 대변인과 의견이 똑같은 것이, 이거는 사실은 노만석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나가는 형태로 정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노만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 당연한 거고요. 본인의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검도 해야 되고요. 어떤 식의 압력이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실은 얼마나 깊이 개입을 했고, 그리고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국고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책임을 지고, 저는 단순히 몇 사람 물러나는 걸로 이 사태를 덮으려고 한다? 이거는 절대로 국민의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야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결기를 가지고 좀 정말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좀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당 지도부에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대장동 사건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은 항소 포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추징금도,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형량도 더 올리기 힘들고 추징금도 다시 추징금 구형해서 추징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근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요거를 파헤쳐야 되고, 그것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밑에 검사들은 어떤 움직임들을 보일까요? 검찰의 내부 움직임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정돈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전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검찰총장이 없어지는 지도 꽤 됐고, 그리고 지금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타겟이 되어서 공중분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주변에도 변호사, 검사 있는 지인으로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분위기에 대해서 검사로 이제 임관을 하는 사람들, 임용되는 사람들은 로스쿨에서도 정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대형 로펌,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형 로펌을 가지 않고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박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월급을 받아가면서 공직에 들어오는 이유는 그들이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정치검찰로서 뭐 출세를 하겠다 이런 생각,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러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공부를 한 것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공적인 마인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검찰에 무슨 부패부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사건 관련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공안부도 있고, 옛날에는 뭐 공안부도 있었고 지금은 형사부라든가, 특히나 형사부가 훨씬 더 인원이 많고 또 마약 사범도 잡는 일도 하고 정말 여러 분야에서 검사들이 알게 모르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검사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손을 놓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검사복을 입을 때 그 검사복을 처음에 입었던 그 시기에 가졌던 초심 하나도 지키지 못하겠다 이제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검사로서 내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혹은 본인의 죄를 덮기를 바라는 이런 범죄 혐의자들에 의해서 검찰 조직이 완벽하게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지금 검사들의 분노, 특히나 젊은 검사들 중심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이 박탈감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일타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수막 규제로 좀 돌아와서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계속해서 짚어보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 방식인 현수막을 악용으로 규정하고요. 이를 법으로 규제하려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소수 이제 군소 정당이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원내가 아니면요, 언론에서 사실 군소 정당에서 정치 활동할 때 언론이 잘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원내 한 명도 내기 어려운 그런 정당이라 그러면은 현수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를 내가 대신 내준다고 하면서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인권이라든가 소수의 어떤 그런 각종 의견들을 모아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그게 정당의 역할인데, 그런 이제 정당, 자본력이 없고 또 규모도 작은 그런 정당을 아예 괴멸시키려는 거 아니겠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마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군소 정당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틈을 찾아서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석수라보다는 이제 기초단체 의석수겠죠. 의석수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수막 이거를 아까 말한 이제 혐오라든가 이런 거 본인이 얘기한 비판 이런 건데, 군소정당이 생기게 되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재명 이제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개인이 올리는 현수막보다 소수 이제 군소 정당이 올리는 현수막이 훨씬 더 활발하죠. 뭐 현수막 걸 돈 정도와 조직은 군소 정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좀 막기 위한 용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뭐 4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진보나 이 좌파 진영에서 자꾸 내놓는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거,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죠. 하지만 그때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소수다.
그리고 그 소수가 뭐 사회주의자든 뭐 공산주의자든 그들이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유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그런 헛소리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김일성 장군 만세보다 지금 군소정당 특히나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혹은 자유대학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내고 있는 메시지가 더 악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김일성 장군의 만세 같은 정신 나간 소리도 하는데 여기서 심지어 백두칭성위원회라고 해가지고 2018년 그때 뭐 봄이 온다 가을이 온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생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뭐 좀 잘 지내보려고. 그때 광화문에 붙었던 현수막 뭐가 있었습니까? 백두칭성위원회였어요. 김정은 위원장 환영한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지금 환영할 만한 인물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 환영한다, 뭐 계몽군주다, 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수막도 버젓이 붙이면서 왜 본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혹은 본인들이 반드시 해명이 필요한 김현지에 관련된 현수막, 중국과 관련된 현수막은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가 외칠 때다.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껏 김일성 만세를 자유롭게 외쳤듯이 우리도 중국을 반대하는 목소리, 김현지가 누구냐 묻는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이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제한하려 둔다면은 저는 그때는 전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